1987년 10월 19일 일어난 블랙먼데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나선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번 증시 폭락 사태의 주요 원인을 프로그램 매매 때문이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 매매가 하락폭을 더 키운 것도 맞고 당일에 일어난 절반의 거래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프로그램 매매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떠한 기폭제가 있었기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었던 거죠. 그럼 블랙먼데이의 기폭제가 되었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글로벌 관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제공조는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제공조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공조가 성공적으로 유지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성공적으로 국제공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공조가 오랫동안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조에 참여하는 참여국들 사이의 긴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국들 사이에서 도출된 거시경제 정책들이 다가올 미래에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공동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조의 절차가 확립되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각 국가들이 모여 정책을 공조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임을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자신의 희생으로 다른 국가에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성공적으로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정책 공조는 위에서 말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니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만이 전 세계가 협력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미국에게는 어떠한 고민들이 있었을까요? 레이건 정부 당시 미국에게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을 때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와 세금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더 많을 때 발생하는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상태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국제질서는 공산국가인 소련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서독의 삼국체제로 질서가 이루어졌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만성적인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80년대 초반부터 폭력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으로 인해 달러가 엄청난 강세 현상을 보였고 80년에서 85년 동안 달러 가치가 약 50%가 절상됩니다. 달러가 강세라는 말은 상대국들의 통화가 약세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지속적인 달러 강세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들이 바로 일본과 서독이었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 서독과 일본 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을 차지하며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값싼 일본과 서독 제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며 미국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재정 적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무역에서까지 적자 폭이 확대되니 더 이상은 이를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의 심각한 비대칭 문제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압력을 가했던 합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은 서독과 일본의 통화 강세를 유도하고 달러의 약세 공조를 추진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는 데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미국 국내에 있는 수출 기업들도 다시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무역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죠. 그리고 서독과 일본 입장에서는 여태 자신의 제품을 가장 많이 사주는 곳이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플라자 합의 이후 서독과 일본의 통화가 강세로 이어지면서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졌지만 예상과 달리 미국의 쌍둥이 적자 폭은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미국은 달러 약세만으로는 현재 글로벌 불균형과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자리에서 일본과 독일의 중앙은행 지도자들에게 최대한 강경한 어조로 자국 통화정책 완화와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미국이 보기에는 당시 세계 경제의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과 서독이 우리를 위해서 공격적인 부양 정책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며 계속해서 일본과 독일에게 각종 세금들을 줄이고 돈을 풀어서 내수를 부양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미국 입장뿐만 아니라 일본과 서독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이 자신들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 약세까지 용인해 줬습니다. 달러 약세는 곧 자국 통화의 강세이기 때문에 자국 수출품을 팔면서 수출로 성장을 견인하기보다는 이제 자국 내부의 수요를 기반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했었는데 미국의 요구인이 들어줘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달러 약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적자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서독과 일본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와 마르크와의 절상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극심한 수출 부진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서독이 미국에게 재정적자 축소를 요구했지만 늘 그렇듯 재정을 긴축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인기가 없는 정책이죠. 미국은 과도한 재정 적자를 줄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과 서독 입장에선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 구조 문제를 우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폭이 커지자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달러 약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공공연하게 국제 무대에서 달러와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구두 개입을 계속해서 시도하게 됩니다. 미국은 서독과 일본, 너희 두 나라가 공격적인 내수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계속해서 달러와 약세를 유도하고 보호무역을 통해 너희 제품들 안 사줄 거라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이들은 좀처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독 간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더 심화됐습니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다시 국제협상을 구상하게 되는데 그렇게 열린 정상회담이 1987년 2월 G7 재무장관들의 회의, 바로 루브르 합의죠. 당시 루브르 합의 내용은 달러가 충분히 가치가 하락했기에 추가적인 달러와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미국도 자신들의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서독과 일본, 프랑스는 추가 감세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흑자국 중심으로 본격적인 내수 부양이 시작된 겁니다. 루브르 합의 초기 때까지만 해도 정책 공조가 성공적으로 이어졌다 판단했지만 루브르 합의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미국과 일본, 서독의 국제 수지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외 적자는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이들이 제대로 된 부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국제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미국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와 환율 정책 공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국 간의 약속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미국은 1987년 8월 그레엄 루드먼 홀링스법을 개정합니다.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목표 지점을 1991년에서 1993년으로 미룬 겁니다. 여타 선진국들과 루브르에서 약속했던 재정적자 축소 조건을 깨버린 거죠. 이러면 서독, 일본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자국의 과열 조짐이 심한데 더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서독은 과열된 경기를 잠재우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일본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1987년 10월부터 국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들이 연달아 시장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투자자들이 미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했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연 10%를 넘어서게 됩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니 주가 또한 상대적으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10월 14일에 8월 무역 적자가 예상을 크게 상회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10월 15일에는 성조기를 달고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던 유조선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16일에 허리케인으로 통신망이 두절되며 런던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패장하게 됩니다. 주말에는 재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가 독일 정부가 자국 및 세계 경제를 부양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 이상 달러 하락에 저항하지 않겠다고 위협합니다. 이는 루브르 합의와는 정반대되는 행동들이죠. 이제는 국제 공조가 아닌 각자 도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연속적인 악재로 인해 이 주의 뉴욕 증시는 역사적으로 일주간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이러한 하락 국면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달러 하락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니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국제 금융시장과 향후 각 국가들의 거시경제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우려가 커지면서 블랙먼데이가 촉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먼데이는 미국에서 먼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먼저 아시아 국가들부터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유럽이 폭락하고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거죠. 플라자 합의에 이은 루브르 합의의 공조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우려가 주식 매도 주문을 불렀던 겁니다. 주말 사이 이러한 매도 압력이 개장과 함께 한꺼번에 분출되자 프로그램 매매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량의 매도 주문이 일어났던 거죠. 컴퓨터가 주식을 던지고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지고 그 결과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가 더 하락하니 컴퓨터가 또다시 주식을 던지고 투자자들은 더 놀라서 주식을 던지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블랙먼데이는 대공황 때와는 달리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연준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어진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